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 임현재입니다. 오늘 주제는 중환자실에서의 에어웨이 매니지먼트입니다. ICU 세팅에서는 어떤 점이 다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환자실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 가이드라인, 실제 프랙티스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ICU 환경에서의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특히 인투베이션의 특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트라케알 인투베이션은 원내에서 흔히 시행되는 크리티컬 인터벤션 중의 하나이며 마찬가지로 중환자실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라서는 ICU에 입실하는 환자의 90%에게까지 시행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투베이션, 특히 이 ICU에서 시행되는 인투베이션이 이 하이리스크 프로시저인 것에 반해서 인투베이션 전후에 발생하는 이 페리 인투베이션 이벤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세츄레이션이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수축기 혈압이 70 이하로 떨어지는 저혈압, 또 인투베이션 후 5분 내에 심정지가 발생하는 등의 시비어 컴플리케이션의 비율도 4분의 1까지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ICU에서 시행되는 인투베이션은 수술방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냐? 이건 같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방과 ICU에서 인투베이션이 모두 시행된 경우를 모아서 분석한 연구인데, 일단 ICU에서 인투베이션이 시행된 경우에 이 글로틱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안 좋고, 그 다음 첫 시도 성공률이 떨어지며 디피컬트 인투베이션 인시던스가 높았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인투베이션과 연관되어서 하이포시아, 하이포텐전, 또 에스파저 인투베이션 등의 컴플리케이션이 증가함으로써 실제로 ICU에서의 인투베이션 아웃컴이 더 안 좋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29개국 200여 개 센터에서 이 ICU 응급실 병동에서 중환자를 대상으로 인투베이션 프랙티스와 이와 관련된 어드버스 이벤트를 조사한 프로스펙티브 코홀트 스터디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인투베이션 전에 O2 서포트는 스탠다드 O2 서플라이가 가장 많았지만 실제로 저희 ICU에서는 하이폭세미아로 인한 타입 1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가 많기 때문에 이미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적용 중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투베이션을 한 이유로서는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인투베이션 전후로 발생한 어드버스 이벤트를 살펴보면 카디오베스큘라 인스타빌리티가 발생한 비율이 40%를 넘었고, 또 카디악 어레스트도 3% 정도, 또 아리스미아가 발생한 경우도 5.6%, 아스피레이션 이벤트도 4%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ICU 세팅에서는 인투베이션의 어떤 디피컬트의 리스크가 증가되고, 또한 ICU 환경 자체가 디피컬트 인투베이션과 컴플리케이션의 리스크 팩터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럼 ICU 환경은 뭐가 다르길래 아웃컴이 안 좋냐를 살펴보면, 일단 환자 관련 팩터로서 환자 상태가 안 좋거나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높은 점이 있고, 또 수술방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맨파워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일렉티브 서저리가 진행되는 수술방에 비해서 좀 제한점이 많을 수가 있겠고, 중환자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적절한 장비가 부족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에어웨이 매니지먼트 릴레이트 함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중환자에서는 특히 피지올로지컬리 디피컬트 에어웨이 개념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기저로 갖고 있는 안 좋은 환자의 컨디션으로 인해서 이 옥시제네이션 어빌리티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떤 프리 옥시제네이션이나 인투베이션 동안의 옥시제네이션 또는 그 이후에 파지티브 프레셔 벤틸레이션으로 이제 전환까지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게 됩니다. 여기다가 인투베이션을 위해서 인덕션 약제증을 주게 되면 환자의 피지올로지컬 얼터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도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성인 중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투베이션 가이드라인이 마지막으로 출간되었는데요.
흔히 접하는 일렉티브 수술방 세팅과 다른 것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투베이션을 하는 환경인데, 인투베이션 팀원들이 총 9개의 롤을 하나 또는 그 이상씩 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총 구성원이 각각 6명, 5명, 4명일 때를 나타낸 것인데, 당연히 퍼스트 인투베이터가 머리맡에 위치하고 세컨드 인투베이터는 그 옆에 또는 약물투여와 함께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또한 CPR과 유사하게 리더는 환자와 시술자, 바이탈 모니터링이 한눈에 들어오는 다리 쪽에 위치합니다. 그 외에 크리코이드 폴스를 가하는 사람, 또 장비 담당, 도움을 청하는 인력 등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다음과 같이 인투베이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는데, 먼저 환자와 관련해서 당연히 먼저 에어웨이를 어세스하고 IV 라인과 포지션, 들어가고 있는 약제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 인투베이션 관련 장비와 약제를 준비한 다음에 팀원들, 즉 동료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역할을 분배해야 합니다. 보통 어시스트 석션, 바이탈 모니터를 할 사람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서로 소통하면서 디피컬트 에어웨이에 대비하고 공유하면서 넥스트 플랜을 정하게 됩니다. 이건 디피컬트 에어웨이 소사이어티 2017에 따른 중환자에서 트라케아 인투베이션 알고리즘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이 중환자임을 고려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프리옥시에네이션인데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이폭세미아에 빠지기 쉽고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스탠다드 프리옥시에네이션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가 없다는 가정하에 페이셜 마스크 100% 산소 분당 10에서 15리터로 3분간 프리옥시에네이션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폭세믹 페이션트에서는 CPAP이나 non invasive ventilation으로 프리옥시에네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투베이션의 인디케이션으로서 심한 하이폭세미아가 동반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이러한 CPAP과 non invasive ventilation으로 프리옥시에네이션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에서 10 정도의 CPAP과 함께 kg당 7에서 10ml의 서포트 브레스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00% 산소로 호흡함과 함께 CPAP을 적용함으로써 어떤 흡수 모기폐를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에어웨이 프레셔가 20을 넘게 되면 가스트릭 디스텐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이건 하이폭세믹 환자들에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로 시행한 프리옥시에네이션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ICU에서 라피드 시퀀스 인투베이션을 시행하는 non-severely hypoxemic patient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리옥시에네이션 동안에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 FiO2 1.0의 플로우 60리터와 스탠더드 백밸브 마스크 15리터를 비교해서 SpO2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가를 보았지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인투베이션 이후의 모비디티에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이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랑 non invasive ventilation을 비교해서는 어떠냐? 요건 ICU의 어큐트 하이폭세믹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른 시비어 하이폭세미아 이벤트를 마찬가지로 비교하였는데 이 멀티센터 트라이얼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ICU의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와 non invasive ventilation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non invasive ventilation만 하는 것에 비해 디세츄레이션 발생 비율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이것은 하이플로우 나잘 옥시에네이션으로 프리옥시에네이션을 함으로써 어떤 세이프 apnea 타임이 길어지고 따라서 디세츄레이션 이벤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히 레스피레토리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통해서 프리옥시에네이션 하는 것을 적용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다만 하이플로우 서킷 자체가 벌키하기 때문에 마스크 실링을 방해할 수가 있고 또 벤틸레이션 도중에 CPAP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과 포텐셜 베네핏과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라케얼 인투베이션 프로시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ICU의 환자들은 가스트릭 컨텐트의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높은 경우가 많아서 이 라피드 시퀀스 인투베이션 어프로치가 강조가 됩니다. 따라서 엔테라 피딩을 멈추고 석션을 해서 제거를 하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보면서 적절한 크리코이드 폴스를 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덕션 약제는 헤모다이나믹을 고려해서 정하는데,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케타민이 흔히 선호된다고는 하지만 실제 ICU 환경에서는 이 케타민이 익숙치가 않고 약물 준비 등의 문제로 잘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중환자실에서는 혈력 확정 안정성을 고려해서 에토미데이트를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느 마취 인덕션과 마찬가지로 레미펜타닐과 같은 래피드 액팅 오피오이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카디오베스쿨라 스타빌리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뉴로머스쿨라 블로킹 에이전트로는 석치닐콜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이펙트가 많고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어떤 디피컬트 에어웨이로 인해서 프로시저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적절치가 않고 로퀴로니움이 더 적절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투베이션 할 때는 먼저 여러 여건상 디피컬트 라링고스코피가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메디컬 컨디션이 어떤 이 반복적인 인투베이션 트라이를 견디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환자들, 그러니까 ICU 또는 응급실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디오 라링고스코프의 효과에 대해서는 에비던스가 좀 부족한 편이지만 이 꼬막 그레이드상 뷰가 제한된 경우에 스타일라이트과 함께 이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성인 중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디오랑 다이렉트 라링고스코피를 비교한 메타 애널리시스입니다. 보시면 글로틱 비주얼라이제이션은 이 비디오 라링고스코피 확연히 좋은 걸 알 수 있지만 그 외에 첫 시도 성공률이나 인투베이션까지의 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또 모탈리티와 디필컬트 인투베이션의 인시던스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능한 모든 중환자에서 시행되는 인투베이션에서 이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를 옵션으로서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ICU에서 디피컬트 인투베이션을 미리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 마코카 스코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말랑파티, 슬립 암니아, 넥 익스텐전, 마우스 오프닝, 그리고 또 환자 상태 코마나 하이폭세미아, 또 프로시저를 시행하는 비마취과 의사 등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스코어의 합이 3점을 넘어가서부터는 어떤 디필컬트 인투베이션 인시던스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디필컬트 라링고스코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비디오 스코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투베이션 한 후에 인투베이션이 제대로 되었는지 컨펌은 웨이브폼 캡노그라피를 통해 일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청진이나 흉벽 팽창 등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방법이 unreliable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캡노그라피나 브론코스코피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투베이션 시행 후에도 ETCO2 웨이브폼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시크리션이나 혈액 등으로 튜브가 막히거나 아니면 서킷에 물이 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먼저 인투베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배제해야 합니다. 또 인투베이션을 시도하는 동안에 환자의 어떤 풀모너리 메카닉스와 가스 익스체인지가 악화가 되는데 하이폭세미아가 이미 있는 환자에게는 리크루트 매뉴버를 적용함으로써 렁을 좀 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높은 FiO2에서도 PaO2가 100이 채 안되는 ICU의 어큐트 레스피레터리 페일리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투베이션 직후 2분 이내에 프레셔 30으로 30초간 리크루트를 해준 효과를 본 연구입니다. 보시면 리크루트 매뉴버를 시행한 그룹이 시행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에 비해 인투베이션 후에 30분까지도 유의하게 PaO2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리크루트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투베이션 후 30분 후까지 헤모다이나믹 체인지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헤모다이나믹 스타빌리티가 확보가 되어 있다면 인스피라토리 프레셔 30에서 40으로 30초 정도 리크루트를 해주는 것이 렁 볼륨을 증가시키고 아틀레타시스를 줄여서 산소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투베이션의 페일한 경우 다음 단계입니다. 이 failed intubation은 중환자에서 10에서 30%까지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나 페이셜 마스크를 이용해서 리옥시에네이션을 시도해야 하는데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랜 B, 플랜 C를 개념적으로 나누어 놓았지만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구분해서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랜 B, C 이렇게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고 따라서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나 마스크로 최대 3번까지 이 레스큐 벤틸레이션을 시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페이셜 마스크에 비해서 에어웨이 레스큐 동안에 옥시에네이션이 좀 더 잘 되고 또 아스피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프로텍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이니셜 레스큐 벤틸레이션으로서 선호가 되기입니다. 그래서 ICU 환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를 통해서 레스큐 벤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 2세대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중환자에서 인투베이션이 시도되는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아이젤과 프로실이 여기에 속하게 되고 이 2세대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는 오로파링지얼 실링 프레셔가 높고 또 에스파잘 드레인이 가능하면서 아스피레이션 리스크를 낮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레벤 튜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이드라인에서는 이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 인설션을 위해서 L튜브 리무벌은 하지 않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레스큐 벤틸레이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일단 항구비를 넘긴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4가지 옵션 중에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환자를 다시 깨울 것인지 아니면 더 잘하는 사람을 기다릴 수는 있는지 아니면 파이버 옵틱을 이용해서 트라이 할 것인지 이도 저도 안 되겠으면 응급 크리코 사이로도토미를 시행할지 그래서 임상 상황과 팀 스킬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게 됩니다. 레스큐 옥시에네이션 또한 실패한 경우에는 이 인투베이션 뿐만 아니라 옥시에네이션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멀전시 포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캔난 인투베이트, 캔난 옥시에네이트, 즉 키코 상황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으면 심각한 하이폭세미아에 빠지게 되고 카디아 어레스트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브 넥 에어웨이, 즉 포나로의 전환이 지연되면은 안 되지만 이 키코 상황에서 포나를 시행하기 전에 다음의 상황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에어웨이나 장비에 벤틸레이터 장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또 에어웨이에 지금 뭔가 액티브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또 환자 상태가 심각한 콜랩스나 카디아 어레스트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키코 상황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크리코사이로이드 멤브레인의 이 이멀전시 크리코사이로도토미가 고려가 됩니다. 프로시저는 스카펠 보기 튜브 크리코사이로도토미 테크닉이 추천이 되는데 먼저 블레이드로 인시전을 넣고 가이드와이어 역할을 하는 부지를 삽입한 이후에 튜브를 넣어서 벤틸레이션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밖에 니들 캐뉼레이션을 통해서 하이프레셔 소스 벤틸레이션을 하는 이른바 제트 벤틸레이션은 이 아웃컴이 매우 푸어하고 여러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추천되진 않습니다. 특히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컴플라이언스가 좋지 않은 렁을 다시 리크루트먼트 하고 리옥시네이션 하는데 이 커프가 있는 튜브를 통해서 핍을 어플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제트 벤틸레이션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ICU 인투베이션에서는 성공적인 인투베이션 후에도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의 위험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는 반복적인 인투베이션 시도에 따라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환자에서 여러 리스크를 고려해서 인투베이션의 타이밍을 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덕션 동안에 라피드 볼륨 리서시테이션과 약물 투여가 가능한 IV 라인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이후에 인투베이션 딜레이의 리스크와 또 이 리서세션 후에 좀 더 안정적인 상황에서 인덕션을 시행했을 때의 잠재적 베네핏의 밸런스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희가 보통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환자를 일렉티브 수술방 세팅에서 전신마취 인덕션 도중에 나타난 저혈압 같은 경우에는 수분 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환자의 경우에는 마치 인덕션 때 발생한 헤모다이나믹 인스타빌리티가 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샥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바소프레스나 아이노트로픽스가 즉시 추가 투여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토미데이트의 경우에는 아드레날 서프레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환자에서는 루틴하게 사용되지는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에 써 있지만 실제로는 안정적인 헤모다이나믹스를 확보하기 위해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 큰 탈달 볼륨으로 양압 환기를 하거나 아니면 RR을 빠르게 하거나 높은 핍 등을 적용하게 되면 이 하이포텐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헤모다이나믹 측면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엔도트라케알 튜브 사이즈는 수술방과 마찬가지로 석션이나 브론코스코피를 시행 가능하도록 충분히 넓은 직경을 사용해야 하고 이렇게 적절한 직경의 튜브를 사용하게 되면 에어플로우의 저항과 튜브 막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 아스피레이션과 VAP 감소 효과가 알려진 슈프라글로틱 석션이 있는 튜브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피컬트 에어웨이에서는 직경이 더 작거나 non 스페셜라이즈드 튜브를 사용할 수가 있으며 이 에어웨이 크라시스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직경이 더 큰 튜브나 다른 이상적인 튜브로 교체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U에서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들은 이 튜브 뎁스를 주기적으로 차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벤틸레이션이 악화되었을 때도 이 튜브 뎁스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커프 프레셔는 20에서 30 사이를 유지하고 휴미디피케이션과 주기적으로 트라케얼 석션을 해줌으로써 이 튜브 막힘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에어웨이 스윌링 같은 경우에는 35도 정도 헤드업 포지션을 취하면서 과도한 포지티브 플루이드 밸런스를 피함으로써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 최소 12시간 전에 IV 스테로이드가 이 에어웨이 이데마랑 익스투베이션 후에 스트리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움직이거나 뭔가 프로시저를 하거나 이송을 하거나 이런 변화를 준 후에 갑자기 벤틸레이션이 잘 되지 않거나 새는 등의 튜브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의심이 되면서 호흡이 악화가 되는 레드 플래그 사인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 즉시 에어웨이와 브리딩 서킷을 점검해서 페이턴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익스투베이션과 관련해서 먼저 언플랜드 익스투베이션은 ICU에서 흔히 맞닥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예상하고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셀프 익스투베이션 하는 그룹이 아지테이션 정도가 높았고 언플랜드 익스투베이션 후에 리인투베이션이 필요한 리스크 팩터로서는 GCS나 PF 레이쇼가 낮거나 아니면 액시덴탈 네이처 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플랜드 익스투베이션이 일어난 경우에는 빠른 인지가 중요하고 캡노그래피 웨이브폼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빠른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계획해서 익스투베이션을 시행한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재삭관율이 높게는 15%까지 보고되고 익스투베이션 후에 스트리도 발생 빈도도 적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하이리스크 페이션트에서 리인투베이션 필요성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선호가 되었지만 전체 성인에서 리인투베이션 레이트와 스트리도 발생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루틴한 스테로이드 사용은 권고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중환자에서 익스투베이션을 하나의 트라이얼로 봐야 하며 항상 리인투베이션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한 논 디피컬트 에어웨이를 가진 환자의 경우에는 안전하게 데이타임에 이 익스투베이션 트라이를 해야 합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는 익스투베이션 후에 이 non invasive 벤틸레이션이나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로 위닝을 하는 것이 리인투베이션 레이트를 낮출 수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트라케오스토미의 경우를 보면 새롭게 시행되는 트라케오의 3분의 2 정도가 ICU에서 인텐시비스트에 의해 펄큐테이니어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CU에 입실하는 전체 환자의 7에서 19% 정도가 트라케오스토미를 시행받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트라케오스토미는 서지칼 또는 펄큐테니어스 딜라테이셔널 트라케오스토미, 즉 PDT로 시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지칼 트라케오와 PDT의 아웃컴에 관한 연구들을 분석한 이 메타 아날리시스에 따르면 이 운드 인펙션 측면에서는 서지칼과 비교해서 이 PDT가 좀 더 낫고, 반면에 블리딩과 모탈리티, 롱텀 컴플리케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두 방법 간에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에서 트라케오스토미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느 특정한 테크닉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이 인펙셔스 컴플리케이션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펄큐테니어스 테크닉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 환자에서 트라케오를 고려할 때는 먼저 이송이 가능한지, 또 아나토미나 코아귤로패시, 또 헤모다이나믹 스테이터스나 PF 레이쇼 등의 시비어리티를 고려해서 선택하도록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실제 중환자실에서는 어떻게 인투베이션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저희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어큐트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로 인투베이션을 시도 중인 환자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 내의 인투베이션 시에는 가능한 익스퍼트 2명이 팀이 되어서 인투베이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마취과 의사 2명, 그 다음에 석션 카테터를 담당하는 간호사, 또 인투베이션 재료를 준비하는 간호사, 그 다음 바이탈 모니터링을 하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이 포함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R 상황을 포함해서 인투베이션 시에는 이 카트가 항상 옆에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인덕션 에이전트의 종류나 도즈 같은 것을 마취과 의사가 컨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웨이나 MPO, 아스피레이션 리스크 등을 평가해서 인투베이션 플랜을 정하고 있고, ICU에서는 뉴모니아나 ARDS 때문에 이제 타입 1 레스피레이터리 페일리어에 해당되어서 이미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적용 중인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미 O2 디맨드가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대로 하이플로우가 있는 채로 백밸브 마스크 벤틸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튜브는 보통 7.0에서 7.5 에토메데이트랑 로큐를 사용해서 인덕션을 하게 되고, 비디오 라링고스콥을 퍼스트 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ICU 환자가 맥스 세팅의 하이플로 나잘 캐뉼라의 서포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옥시네이션이 충분히 되지 않아서 인투베이션을 시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환자 머리 쪽에 퍼스트 인투베이터가 위치하고 그 외에 세컨드 인투베이터, 크리코이드 퍼스트를 가하는 사람, 그리고 에퀴먼트, 약물 투여 등의 각자 분배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투베이션의 컨펌 같은 경우에는 저희 ICU에서는 ETCO2 모니터링이 아직 루틴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벤틸레이터에 연결해서 익스피레토리 타이달 볼륨과 그래프 등을 통해서 컨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비디오 라링고스코프로 직접 녹화한 영상인데 저희 병원에서 마취과 의사에 의해서 중환자실이나 그 밖에 수술방 밖에서 응급으로 시행되는 인투베이션은 모두 이 라링고스코프로 녹화 및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은 환자는 이제 사체 간공여 간이식 이후에 ARDS가 발생한 환자로서 ICU 전동 직후에 응급 인투베이션을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서 랩인 튜브를 사전에 최대한 석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스트릭 컨텐트가 넘실거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스피레이션 이벤트로 CPR이 나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악화되어서 내려오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 이 보컬 코드 주변이 그 리걸지테이션으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높음을 고려해서 RSI 같은 인투베이션 플랜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수술방 밖에서 이루어지는 인투베이션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고 또 빠른 기관 삭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관 삭관 전에 준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 원내 긴급 대응팀과 함께 기관 내 삭관 체크리스트를 정해서 인투베이션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약자로 SBI 피플이라고 해서 석션 백마스크 IV 루트를 준비한 다음에 포지션, 이튜브, 오랄 에어웨이, 약물 라링고스코프와 함께 에어웨이 히스토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은 보통 에토미데이트랑 로큐로니움을 사용하고 있고 또 비마취과 의사 분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각 약물의 필요 용량을 빨간 글씨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에 의해서 24시간 이 인투베이션이 커버가 되지만 이 마취과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일렉티브 세팅이 아닌 ICU 환경에서는 이 인투베이션 아웃컴이 훨씬 더 안 좋고 여러 컴플리케이션의 위험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하이폭세미아가 있는 하이 리스크 페이션트에서는 이 적용 중이던 하이플로우 나잘 캐뉼라를 풀 세팅으로 유지하면서 프리 옥시네이션을 함으로써 세이프 암니아 타임을 늘리고 디세츄레이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중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스피레이션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모든 중환자 대상 인투베이션에서 비디오 라니고스코프를 옵션으로서 고려하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투베이션이 페일한 경우에는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마스크 벤틸레이션이든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든 이 리옥시에네이션을 즉시 시행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2세대 슈프라글로틱 에어웨이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인투베이션도 안되고 옥시에네이션도 안되는 키코 상황에서는 이멀전시 크리코 사이로도토미가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ICU 환경에서 시행되는 인투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추가된 위험이 동반되기 때문에 2 이상의 에어웨이 전문가와 함께 시행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